미국이 한국에 20조 청구서를 내밀었다가 오히려 백악관이 먼저 당황해버렸습니다. 한국이 바로 반박한 게 아니라 17일 동안 완전히 조용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러면 겁먹었나? 하죠.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그 17일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7일째 한국이 꺼내든 건 긴 설명도 감정 섞인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장짜리 공식 입장문. 그 한 장이 워싱턴의 계산을 통째로 뒤집어 놨습니다. 미국이 돈 더 내라. 안 내면 철수한다로 압박하는 순간 한국은 그럼 우리도 핵심 협력판을 다시 보자는 카드를 올렸고 그 순간부터 판이 요구에서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 찍힌 숫자 하나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밀어붙이면 미국이 매년 잃는 돈이 300억 달러 규모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 미국이 어디에서 한국에 기대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지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제원자력 협력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각국의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백악관 내부 회의가 열리던 그날 아침, 저는 한국 관련 긴급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갈등이 커진다는 뉴스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결과는 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압박을 받으면 협상에 나오는 나라라는 것이 워싱턴 내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여유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결국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양보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일부는 한국을 작은 제조 국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미국과 맞서 장기전을 버틸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하기 전 열흘 동안 산업부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까지 동시에 움직였다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외교 대응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특히 원자력 연구 기관이 포함된 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에 왜 원자력 전문가들이 등장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회의에서는 단순한 내부 대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력 구조와 원전 운영 데이터가 제출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상업용 원자로 20기 이상을 운용하며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수치였습니다. 한국 원전의 평균 이용률이 93%를 넘는다는 자료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데이터, 입력 오류 아니냐는 반응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평균 원전 이용률이 약 75% 수준이고 미국조차 85%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93%라는 수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국제원자력기구 공개 자료와 교차 검증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한국 원전은 장기간 안정적 운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정비 기간까지 포함해도 압도적인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설계와 운영 기술 자체의 차이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제조 국가로 보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의 원전 건설 속도 자료까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6년 안에 대형 원전을 완공하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은 같은 규모, 공사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비용 역시 서방 국가 대비 7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또 오류일 것이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입찰 기록과 실제 완공 시점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가진 기술력이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일부 산업 분야의
국한된 사례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압박을 뒤집을 만큼의 결정적 힘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세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협정 구조와 사용 외결료 처리 능력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처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 검토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수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어온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들이 의미하는 진짜 위험을 이해하는 순간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한국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용 외결료 처리 능력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스크린에 떠오른 순간 저는 단순한 기술 검토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두었겠지 정도의 가벼운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현재 보관 중인 사용 외결료는 약 2만 톤 규모. 이 수치는 이미 국제기구 통계와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줄이었습니다. 한국이 연구해온 건식 재처리 기술, 이른바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실험 회수율이 60%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는 내부 검증 자료였습니다. 처음엔 또다시 오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인 기존 습식 재처리 회수율은 약 50% 수준이고 상용화 안정성 문제로 대부분 국가가 확장에 신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0%를 넘어섰고 폐기물 부피를 기존 대비 90% 이상 줄이는 실험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판이 달라진다. 저는 곧바로 국제원자력기구 공개보고서와 교차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 데이터를 축적해왔고 관련 논문과 실증 실험 결과가 이미 다수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에너지 수입 의존 국가,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반도 국가로만 평가하던 분석 틀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많이 돌리는 나라가 아니라 원전 운영 효율과 재처리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킨 몇 안 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 실험 단계일 뿐 상업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서 나온 숫자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일정이 글로벌 평균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핵심 설계 안전계통 자동화 비율이 80%를 넘고 디지털 제어 시스템 국산화율이 90%에 달한다는 수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미국 내 원전 유지 보수 일정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현재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일부 원전 설비의 핵심 단조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사실상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목록에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부품 조달을 넘어 전략적 의존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미국의 원전 수명 연장 일정이 지연되고 그 공백을 천연가스로 대체할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과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시뮬레이션, 발전 믹스 조정 비용, 환경 규제 부담까지 모두 포함한 재계산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 증가 가능성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지만 이미 여러 핵심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공급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표면적인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로 회의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 자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에너지, 효율이나 공급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균형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도착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핵잠재력 종합평가. 처음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잠재력이라는 단어는 보통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서를 펼친 순간 그런 생각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핵연료 주기 기술 수준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이해도, 재처리 기술 축적 기간, 핵물질 정밀 가공 능력, 초정밀 공정 장비 국산화 비율까지 세부 항목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농축 관련 기술 축적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고급 원심 분리 설계 이론과 실험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구 목적이었지만 기술 이해도만 놓고 보면 주요 핵기술 보유국과 큰 격차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즉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 연구 수준일 뿐 실제 운용 능력과는 다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성숙도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기술 준비 수준 평가에서 한국 관련 항목 대부분이 최고 단계 직전 수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산업 적용 직전 단계라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장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량 약 2만 톤을 기준으로 핵분열성, 물질 회수 가능량을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재처리 기술 효율과 물질 회수율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수천 기 규모 전략, 자산 생산에 해당하는 물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산식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치가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동일 조건으로 재계산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돌아온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모델만 달랐을 뿐 결과 범위는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기술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한 단계는 이미 지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핵무장을 하지 않는 나라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다른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결론은 기존 전략 인식을 근본부터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자료가 뒤이어 제시되었습니다. 탄도 미사일 정밀도 수미터 수준, 장거리 순항 능력, 고체 연료 추진 안정성 시험 기록까지 포함된 자료였습니다. 일부 수치는 공개된 국제 시험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처음엔 공보 자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성 관측 기록과 시험 궤적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신뢰도, 평가, 점수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국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한국을 경제 규모와 지정학적 조건으로만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도의 정밀 제조 능력과 에너지 기술, 핵연료 주기 이해도, 미사일 공학까지 동시에 발전시켜온 국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우리는 이것이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기술, 재처리 기술, 핵잠재력. 이것만으로도 기존 질서를 흔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도착한 또 하나의 자료는 우리의 판단이 아직 너무 안일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자료는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기술을 단순한 기반 수준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분야에서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대형 단조 산업 및 글로벌 원전 공급망 분석. 처음에는 원전 건설 보조 자료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확인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원자로 압력 용기와 증기 발생기 같은 초대형 단조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설비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 목록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였고 유럽 일부 기업은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곧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부 부품을 공급하는 것은 맞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구조는 아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조 설비의 최대 프레스 용량과 생산 실적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한국 설비의 단조 압력은 1만 7천 톤급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원자로급 압력 용기를 단일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동일 등급 설비를 상시 가동 중인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 입력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산업보고서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에 투입된 대형 단조 부품 상당수가 한국 생산 라인에서 출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완성품 조립 국가로만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전의 심장부를 제작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이 아니라 대체가 쉽지 않은 구조적 위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한미 관계가 장기적으로 경색되고 원전 공급망 협력이 축소될 경우 미국의 원전 수명 연장 일정 중 최소 20기 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전력 공백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모델과 설비 교체 주기, 탄소 배출 규제 비용까지 포함한 교차 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도 우리는 아직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부품 생산 능력과 재처리 기술, 높은 이용률은 분명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반 기술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자료는 5번째 보고서에서 등장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전략 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통합 구조가 공개되는 순간 그동안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세계의 상식이 무너집니다. 그동안 회의실을 뒤흔들던 원자력 수치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숫자들이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줬다면 이번 자료는 한국이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숨기고 어떤 방식으로 동시에 증명해 왔는지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전략기술 연동 구조와 대외 협상 지렛대 분석.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외국 정부와 언론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공문과 기사 요약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라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전 운영 효율이 높다는 기록이 올라와도 운이 좋았다고 뭉치는 분위기였고 단조 설비가 세계 최상급이라는 자료가 나오면 그것도 외국 설계를 따라 만든 공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이 뭘 해도 결과보다 먼저 의심이 따라붙는 구조였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몇몇 사람은 한국이 성명 한 장으로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과장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결국 생산력과 근면함이지 국제 질서를 건드릴 만한 결정적 장치는 없을 거라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온 수치들을 하나씩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높아도 측정 방식이 다르다고 우겼고 건설 기간이 짧아도 규제가 느슨해서 그렇다고 몰아갔고 재처리 연구 데이터가 쌓여도 실험실 장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의심도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교한 의심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은 이번 보고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면은 한국이 침묵하던 열흘 동안의 움직임을 재구성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외교 라인이 무엇을 했는지, 산업 라인이 무엇을 점검했는지, 에너지 라인이 어떤 데이터를 묶었는지,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원자력 관련 기관과 방산 관련 기관이 같은 회의 테이블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공유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그 연결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자력과 방산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나 타임라인은 그 선입견을 쪼개버렸습니다. 한국은 원자력을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수단으로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력 안정성은 곧 산업 생산성이고, 산업 생산성은 곧 방위 생산성이고, 방위 생산성은 곧 협상력이라는 구조가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열을 동원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를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붙잡고 늘어진 것은 숫자였습니다. 단지 구조 설명만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바로 숫자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때 발생하는 연쇄, 손실을 항목별로 쪼개서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회의실의 반응이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표를 보는 순간 이것은 장난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표의 전제부터 뜯어내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말을 멈추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 표는 단순한 주장처럼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고, 각 항목 옆에는 근거가 되는 공개 자료와 기업 공시, 운영 기록, 조달 일정이 서로 엮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의 핵심은 총합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쪽이 얼마나 빨리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비용으로 터지는지가 단계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의심은 즉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원자로 부품 공급망 항목에서 물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당장 멈춘다는 건 과장 아니냐? 그러자 보고서는 공급망 의존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일정표로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원전 수명 연장 사업 가운데 특정 부품 교체가 필요한 기기별 정비 창이 촘촘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그 창에 맞춰 주문이 들어가야 하는 제작 리드타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촘촘했습니다. 어느 한 분기라도 부품이 늦으면 정비창을 놓치고, 정비창을 놓치면 가동 계획이 통째로 미뤄지고, 가동 계획이 미뤄지면 전력 시장에서 비싼 대체 발전이 투입된다는 흐름이 한 장에서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심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를 따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왜 이런 일정이 이렇게 한국에 맞물려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부정하려던 시선이 원인을 파헤치는 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하지 않는 쪽은 다른 방식으로 공격했습니다. 일정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나라로 대체하면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보고서는 대체 가능성 검증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몇몇 업체의 생산 능력, 일본 업체의 가동률, 납기 리스크, 품질 이슈 기록이 동시에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본 외국 파견 분석관 중 한 명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가 속한 나라는 한국을 자주 얕보던 편이었고, 한국을 기술 파트너로 보기보다 시장 경쟁자로만 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껏 자랑해오던 생산, 안정성과 납기 준수 기록이 한국 앞에서 밀리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항의하듯이 자료 출처를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출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공공 입찰 기록, 납품 지연 공지, 규제기관의 점검 결과, 산업보고서가 모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비교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말은 회의실에서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얕보던 외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모아져 있었고, 그 옆에 같은 언론이 며칠 뒤 내놓은 정정 기사와 해설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침묵을 굴복의 전조로 읽던 기사들이 숫자가 공개되고 검증이 시작되자 표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대산이라는 식으로 말이 달라졌고, 한국이 꺼낸 카드는 협박이 아니라 규칙 재설정이라는 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기사 문장도 서서히 틀어졌습니다. 보고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방식은 항상 같았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부르고, 다음엔 예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엔 특수한 환경 덕분이라고 깎아내리고, 마지막에는 인정하면서도 이유를 찾으려 애쓰는 흐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보고서의 핵심이 등장했습니다. 숨겨둔 비장의 기술은 단일 장비나 단일 공정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것은 눈에 띄는 무기 한 자루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통합형 설계였습니다. 보고서는 그것을 한국 협력판 재설정 엔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엔진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력 협정의 룰,
사용 외결료 처리 기술의 선택지, 그리고 그 선택지가 외교와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움직이게 만드는 연동 구조입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릴 때 한국은 상대에게 겁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스스로 계산기를 꺼내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방식은 과시가 아니라 구조였고, 구조는 감정적 반발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기서 또 한 번 오류 의심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처리 관련 기술은 국제 규범 때문에 사실상 묶여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자 보고서는 묶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렛대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누군가가 묻지 않아도 보고서는 선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협정에서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허용의 범위를 넓히는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정치적 파장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파장이 어떤 나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지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회의실은 다시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통제 가능한 범주로 붙잡아 두고 싶어 했고, 다른 일부는 한국이 이미 그 범주 밖에서 행동할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단을 갈라놓은 것은 다시 숫자였습니다. 보고서는 재처리 기술을 핵무장으로 단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 선택지의 폭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방식은 폐기물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식은 연료 효율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며, 어떤 방식은 국제 감시 체계 안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설계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무엇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은 곧 협상에서 상대가 단순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측이 무너지면 압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게 보고서의 논리였습니다. 외국의 반응이 보고서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경쟁자였습니다. 한국을 얕보며 견제해왔던 국가들은 즉시 한국의 의도를 위험으로 포장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규칙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고, 지역 안보를 흔든다고 주장했고, 한국이 감정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예전처럼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숫자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록들은 한국의 운영 능력이 감정이 아니라 통제와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성명도 짧았고 행동은 질서정연했으며 근거는 데이터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언론과 정부가 한국을 비성적으로 몰아가려 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말이 허공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반대로 실리 중심 국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운영하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기관은 한국의 원전 운영 체계를 직접 들여다보려는 요청을 준비했고, 동유럽의 일부 국가는 한국과의 원전 협력 조건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으며, 동남아의 한 나라에서는 한국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지 타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조그만 나라라고 부르던 집단과 달리 한국을 시스템 공급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상이 단순한 공급자에서 질서를 재설계하는 파트너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회의실 내부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움직이게 만들 방법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움직였을 때 미국이 무엇을 잃는지를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산은 날카로웠고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칭찬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숫자는 칭찬을 강요했습니다. 그 강요는 자존심을 건드렸고, 자존심이 건드려질수록 검증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부록에는 재검증 기록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계산 모델을 바꿔도 결과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입력값을 보수적으로 낮춰도 손실은 여전히 의미 있는 규모로 남았으며, 최악이 아니라 중간 시나리오에서도 충격적인 결과가 유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계가 되자 더 이상 오류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류라면 어디선가 숫자가 무너져야 했는데 숫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증할수록 결론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는 구조다. 그 말은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를 요약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열흘 동안 감정을 쌓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증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이야말로 한국이 숨겨온 비장의 기술이었습니다. 단일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계산을 멈추게 만드는 설계 능력. 협정을 카드로 3대 위협처럼 휘두르지 않고 데이터로 압박을 되돌리되 감정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운영 방식. 그 운영 방식이 세계를 참교육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시해온 근거가 막연한 편견이었다면 한국이 내놓은 근거는 기록과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시선 변화가 다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작은 나라로 폄하하던 표현이 등장했고 다음엔 한국의 행동을 읽지 못한 자기 반성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에는 한국을 기술과 운영의 표준으로 언급하는 문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점층적으로 번졌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먼저 상식을 깨뜨렸고 건설 기간과 비용이 그 상식을 부숴버렸고 재처리 연구의 축적이 편견을 흔들었으며 대형 단조 산업의 독점적 위치가 그 흔들림을 현실로 만들었고 마지막에 통합 연동 구조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누구도 한국을 단순한 제조 국가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대화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를 더 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함께 설계하느냐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질문이 방위비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협력판 자체의 재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열흘 동안 준비한 것은 반박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고 세계는 그 방향 전환을 숫자로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을 흔들어서 얻는 이익보다 한국을 건드려 잃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한국이 한 장의 입장문으로 바꾼 것은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기술과 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세계 각국이 스스로의 판단을 수정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의 능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단계가 아니라 왜 그동안 이 사실을 보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이 바뀐 곳은 유럽의 에너지 정책 기관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원전 운영 기록을 통계적 예외라고 판단했던 연구소들이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한국 전력망 운영 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원전 이용률 93% 기록을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운영 프로토콜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정비 주기 관리 방식, 부품 교체 시점 예측 알고리즘, 발전소 자동 진단 체계까지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처음 조사 결과가 올라왔을 때 일부 유럽 연구진은 보고서를 반려했습니다. 데이터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료를 다른 분석팀이 다시 검증했고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특히 원전 자동 진단 시스템의 오차율이 0.1% 이하라는 기록이 확인되자 더 이상 통계 오류라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유럽 연구진의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결과를 부정하던 시선이 원인을 추적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동시에 중동 에너지 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산유국 에너지 전략팀은 한국의 원전 건설 기간 6년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 일정표를 입수했습니다. 초기에는 공사 기간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일과 상업 운전 시작일을 직접 비교한 결과 모든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째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품질을 희생하고 속도를 올린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원전 안전 점검 기록이 조사되었습니다. 국제 안전평가 점수, 사고 보고서, 설비 고장률을 모두 비교한 결과 한국 원전의 사고 발생률은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한 기록이 확인되자 중동 에너지 시장 내부에서 평가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저가 공급자가 아니라 고신뢰 시스템 공급자로 재분류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반응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산업개발기관들은 한국의 산업 전력망 자동화율 99% 기록을 검증하기 위해 자국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초기 보고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국가 전체 전력망을 그렇게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장 조사 결과가 돌아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력 수요 변동에 따라 산업 생산 라인이 자동 조정되는 실제 운영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공정 전력 변동 폭이 1% 이내로 유지된다는 수치가 확인되자 조사단 내부에서 충격이 컸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을 제조 경쟁국 정도로 보던 시선이 시스템 운영 국가라는 평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 언론의 태도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의 대응을 외교적 긴장으로만 해석하던 보도들이 점차 기술 구조 분석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전력망 안정성 지수, 원전 운영 기록, 단조 산업 생산 능력 같은 구체적 수치가 기사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 기술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특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시장 환경에서는 동일한 성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이 새로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산업의 민간 투자 비율과 연구개발 투자 회수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기술 발전 구조는 정부 의존형이 아니라 장기 산업 투자 모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대비 생산성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는 수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대응을 일시적 전략으로 보던 분위기가 이제는 구조적 경쟁력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특정 분야의 우연한 성과가 아니라 교육, 산업, 에너지 정책이 장기간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비교 자료가 등장했습니다. 한국 산업 설비 평균 교체 주기 7년. 주요 선진국 평균은 12년 이상이었습니다. 설비 교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생산 효율과 기술 갱신 속도가 동시에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처음엔 산업 과잉 투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설비 교체 후 생산성 상승률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투자 대비 효율 증가가 훨씬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선택이 낭비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평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구조를 준비했는가? 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능력을 공개하려 했는가? 그동안 결과만 보고 놀라던 단계에서 이제는 한국의 의도와 전략을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의 침묵 전략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데이터를 축적하고 구조적 영향력을 확인한 뒤 단 한 번의 성명으로 판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외교 방식 자체가 기존 강대공 모델과 달랐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고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 압박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계산으로 대응하는 방식. 이 방식이 확인되자 세계의 시선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가 새로운 국가 모델일 수 있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서 마지막 분석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기술과 시스템, 협상 구조가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한국이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지에 대한 최종 평가였습니다. 그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한국을 얕보던 세계의 태도는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모든 분석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가진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은 각국의 인식 변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달랐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변화가 감지된 곳은 국제 전략 연구기관들이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기존 세계 기술 영향력 지표를 수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존 지표는 경제 규모, 군사력, 에너지 자원 보유량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례가 등장하면서 지표 자체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원대국도 아니고 영토가 넓은 국가도 아니었지만 전력 안정성, 원전 운영 효율, 산업 자동화, 공급망 영향력, 기술 독립성에서 모두 최고 수준 기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표 설계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평가 모델에 한국 데이터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운용 효율 항목에서 한국 점수는 기존 강대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에너지 안정성 지표에서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연구기관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제외하면 기존 질서가 유지되고 한국을 포함하면 질서가 재편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구기관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평가 기준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는 한국을 특수 사례로 분류하는 대신 새로운 국가 모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흐름도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성과가 지정학적 긴장 환경 때문에 가능했던 특수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위기 상황이 만든 예외라는 평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공급망 분석 기관이 추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산업 생산 중단 시 글로벌 공급망 영향도 평가. 결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시장 가격 변동률이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원전 핵심 부품, 정밀 제조 설비, 일부 전략 소재 분야에서 영향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조건이 과장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일 조건으로 시장 반응 모델을 바꿔 재계산했습니다.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세계 경제 기관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글로벌 가격 구조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라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이 평가가 발표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관들이 한국 기술 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시장 중심 기업으로 분류되던 한국 기업들이 전략 핵심 산업군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투자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국제 외교 현장이었습니다. 여러 국가 외교 문서에서 한국 관련 표현이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문서에는 기술 협력 대상 정도로 언급되던 한국이 새로운 문서에서는 전략 파트너 후보로 표기되었습니다. 외교 용어 변화는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위상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변화가 확인되자 일부 국가 언론은 다시 반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기록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독자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원전 운영 기록, 산업 자동화 수치, 에너지 안정성 데이터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검증 방식이 달라져도 한국의 운영 효율은 여전히 상위권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방향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수준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가? 관심이 결과에서 원인으로 완전히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영 성과로 증명하는 구조를 선택해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외부 홍보보다 내부 효율을 우선하는 정책 구조, 장기 연구, 투자 중심 산업 전략, 위기 대응 중심 시스템 설계가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분석이 공개되자 세계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작은 국가라고 표현하던 기사들이 사라졌고 대신 한국 운영 모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침묵 전략 자체가 국제 정치 사례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즉각 반응 대신 데이터 축적 후 대응하는 방식, 압박의 감정 대신 구조로 대응하는 방식, 협상 조건을 바꾸는 대신 판 자체를 바꾸는 방식. 이 방식은 기존 강대국 외교 모델과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마지막 결론이 정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모든 숫자를 종합하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기술 운영 구조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력망 운영, 원자력 기술, 산업 생산 체계, 공급망 영향력, 협상 전략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 국가. 그 구조가 확인되는 순간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보던 시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협력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결국 여러 국가 정책 보고서에서 동일한 결론이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력 중심 국가. 그 결론이 공식 문서에 기록되는 순간 열흘의 침묵으로 시작된 변화는 국제 질서 인식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작은 제조 국가로 보던 세계가 이제는 한국을 기술 질서를 움직이는 국가로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거대한 선언이 아니라 단 한 장의 입장문과 수치, 그리고 검증 가능한 기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숫자가 쌓일수록 기존 상식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국가라는 평가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누구도 처음의 질문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